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로보택시가 일단 텍사스 오스틴에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주가도 간만에 테슬라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요금이 한 4.2달러 정도니까 6,000원 정도면 뭐 그렇게 우리나라 택시 요금을 봐도 미국 물가 생각하면 꽤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뭐 평가는 뭐 여러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제 자평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로보택시가 드디어 출발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로보택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오스틴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미국 전역으로 좀 확대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오스틴에서 20대 이내로 사실 운행을 시작했고요. 사실 보면 제품도 이제 모델 Y죠. 모델 Y에다가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어떤 이제 모형의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요금 4.2달러 5,8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갖고 수익이 나올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개월 내로 1,000대로 확대를 한다는데 사실 지금 1,000대를 갖고 가능할까? 왜냐하면 지금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일주일에 한 거의 한 120만 대 이 정도가 120만 번 정도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감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일단은 뭐 출시는 했고 사실 이걸 출시한다고 한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넘었는데 뭐 계속 밀다가 이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사이버 택시하고 사이버 트럭하고 똑같은 그런 지금 컨셉을 지금 나와버려 갖고 일단은 뭐 자평은 하지만은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논쟁이 많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전에는 사실 테슬라가 이제 제품을 냈을 경우에는 무조건 대부분 다 혁신적이다, 너무 멋있다.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뭘 내면은 논쟁이 이제 왈가왈가한다. 쉽게 해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비즈니스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떤 혁신적인 것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혁신이 약간 좀 뭐랄까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사실 이제 회사는 이제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매출을 뭐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뭐 바꿔준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혁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테슬라한테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출시를 해갖고 일반적인 이제 회사와 마찬가지 일단 자율주행 특히 이제 이쪽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측면 이상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시작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혁신이라는 느낌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약간 애플 같은 느낌입니다.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뭐 혁신이다 했는데 지금 아이폰들은 이제 카메라만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유진희 박사님께서는 이번 로보택시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텍사스에서 시작한 지 그 이후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워싱턴이나 이제 그 뉴욕 같은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목하고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로보택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완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델 Y를 계속 그 어느 정도 반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시연을 했었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그때 확인된 결과를 보면은 사실 센서 능력은 우리 국내 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센서적인 부분하고 그러면 자신이 가다가 어느 정도부터 몇 미터부터 이것을 인지해서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 부분까지도 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자동차들 반자율 주행을 하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자동차들 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실 60km 선에서는 대부분 감지를 못하고 그 바로 앞에 왔을 때 사람 이제 모형 마네킹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앞에 왔을 때 쓰니까 결국에 사람을 이제 치게 되는 그런 경우처럼 이제 시연이 됐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60km까지는 다 인식을 하고 그 앞에서 한 1m 가량을 남겨놓고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와
그 계산의 능력과 그다음에 센서의 반응 정도는 상당히 우수하고 네. 근데 다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심 빌딩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심지 자체의 그 복잡한 지형도와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소방 그 안전 시설물 그렇죠. 이런 데들은 잘 피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드넓고 네. 도로도 좀 광활하고 네. 괜찮은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 네. 이르렀다. 그럼 이거를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이제 루틴하게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잘 가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더 증대시켜야 되겠죠. 네. 예를 들자면 도로만 지금 파악해서는 안 되고 사실상 계산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AI로 지금 우리 이제 맵으로 모든 것들을 그 네. 가야 되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지도를 갖다가 다 탐색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 탐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제 스스로 계속 판단을 내려서 이 길로 가면은 지금 사고가 있거나 정체가 지속이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 그 도로를 잘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센서 능력이 우수한지의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더 개선될 여지는 있는데 개선돼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을 끊었고 앞으로 더 정교하겠다.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말로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사람이 있든 굉장히 막 도심지 빡빡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사람들 막 엄청나게 울고거리는 그런 데까지도 로보택시가 지나가려면 결국에 이제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인공위성, 네. 인공위성까지 이용을 해서 6G 이상의 시스템 반응, 이성에 의한 반응까지도 다 양쪽에서 이제 크로스로 확인이 되면 사실은 그때는 완성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는 경로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일단 20대라도 출발을 한 거는 이제 분명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좀 난이도가 높은 그 지형에서 우리나라의 뭐 강북 면목동이나 이런 골목길에다가 한번 풀어놓고 한번 해봐야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골목에서 뒤로 나오고 이런 것도 좀 해봐야 이제 진짜 이거는 맡겨도 되겠다 뭐 이런 건 되겠지만 그것도 기술이 해결을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처음 얘기했을 때 그 라이다 측하고 테슬라 측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거든요. 이게 사람도 눈으로 보고 하는데 뭐 가능하다는 게 테슬라 쪽이고 그게 이제 센서를 달아야 된다는 게 웨이모 쪽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웨이모 쪽보다는 이제 테슬라의 비전 쪽이 기술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은 어느 쪽이 더 그 시장의 주류를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제 테슬라 쪽이 조금 더 우위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과연 그 기술적으로 조금 위에 있는 부분들을 네. 그렇다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양쪽 네, 뭐 다요. 그런 건 법률적인 문제는 뭐 그래도 다 있는 네. 거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점유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까? 네. 이건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기술 좋다고 해서 이게 뭐 이제 물론 뭐 기술로 우리가 다 되는 휴대폰도 건 뭐 아니죠. 기술이 엄청 좋다고 해서 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이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웨이모하고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매주 25만 건 이상 사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미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고객 신뢰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테슬라는 뭐 기술적으로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고객들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금 맛을 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조금 이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고객들한테 얼마나 좀 친하게 또는 이제 이 접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사실 매출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기술만 갖고서나 뭐 자랑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미 웨이모하고 우버 쪽에서 지금 나온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로보택시 산업이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한쪽에서 보니까 비용 대비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값은 분명히 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인프라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이미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대도시에서 영업을 하거든요. 뭐 시골에서 사실 뭐 이걸 쓸 일은 없잖아요. 거긴 다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정비 시간 등을 이렇게 감안했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증가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수요는 딱 정해져 있다.
네.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 그걸 갖고 나눠 먹기식으로 가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면 매출적으로도 조금 수익을 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미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뭐 미국에서 웨이모하고 이제 우버가 있지만은 사실 중국에서도 사실 매출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어떤 전기차 매출의 사실 반 정도가 사실 중국에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국도 전반적으로 한 반 정도는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에서 29개 기업이라든지 상하이에서 32개, 광주에서 15개 기업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위라이드라든지 뭐 포니 AI, 뭐 바이두, 아폴로고, 디디 다 하고 있거든요, 이미요. 네. 근데 그쪽도 이미 한 지금 1년 이상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는데 그러면 고객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객들 특히 상하이에서 지금 테슬라가 이 라이센스를 받긴 했지만은 네. 그럼 들고 와서 여기서 또 그러면 폭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든다. 예, 뭐 지금 약간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면으로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어차피 이 IT 제품에 대한 것은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냥 테슬라가 내세우는 기술적 우위만 갖고는 쉽지 않겠다. 네. 예,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로보택시가 에서 좀 늦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테슬라에도 기회가 있을 거는 같은데 특히 지금 제공되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넓어서 대중교통이 커버를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좀 커버하게 된다면 뭐 괜찮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기는 한데,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좀 아직 시장도 수익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경쟁 업체도 상당한데 특히 미국에서 먼저 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별로 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약간 이게 대표님은 약간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박사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팔렸던 테슬라의 완전 주행,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네. 보면은 업그레이드 정도가 상당히 정교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주차장에서 부르게 되면 어느 정도 가까운 개인이 이제 자기 핸드폰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까운 지형에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네, 사람이 개입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면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라이다 쪽 네. 얘기인데 라이다가 예전에는 사실 우리 그 도로변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그 일방 주행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는 테슬라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뚫려 있고 사람만 없고 차만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갔었어요. 공간만 근데 주고 가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우측 네. 통행주의잖아요. 근데 그 선이 있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열려 있는 그 도로만을 따라서 가요. 그럼 이제 차선도 인식한다는 그 거죠. 차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차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한다는 거고 그 차선에서 이 밑에 있던 아니면 위에 있는 그 우리 표지판이든. 이제 표지판이든 그거를 보면서 방향성을 잡고 간다. 그러니까 라이다의 인식 능력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입장은 결국에는 인공위성까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라이다의 능력은 센서 못지않게 센서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약간 내연차에서도 좀 네, 사용됐던 발전된 양식의 그런 그 거잖아요. 센서, 그러니까 네. 인식하는 정도일 뿐이지. 네. 사실 어시던트.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는 결정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다. 뭐가 이 정도. 있다만 아는 거예요. 네, 그 센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신호를 보내 따다다닥 신호를 보내가지고 저쪽에서 저항물이 있으면은 네. 신호를 다시 받아와가지고 네. 있구나 그러면 삑삑삑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박쥐처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물체인지 동적 생물인 건지 이것까지 다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라이다의 소프트웨어적 기능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는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의 업그레이드 정도가 상당히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6G 이상을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자동차가 계산하게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갖다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한다면 그 택시는 테슬라의 택시는 혼자서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무전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봐주는 사람이 또 예. 따로 있다는 거죠. 보조적 네. 시그널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이 완성도는 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네. 훌륭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라이다가 이제 표지판을 읽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사실 머스크는 뭘 한다고 해가지고 제때한 적은 없지만 또 안 한 적은 또 없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머스크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하는 건 이제 기술적인 거고, 결국에는 이 도로에서 돌아다닌다는 건 이제 그 사회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오스틴에서 시작은 했는데 텍사스주는 오히려 좀 뭐 규제를 강화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미국은 또 주별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걸 연방에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랑 이게 붙어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은 조금 이것 때문에 회의적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직 당장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유저 프렌들리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로봇택시라는 게 우리가 이미 택시라는 사업 자체를 갖고 봤을 네. 때는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아주 좋아진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본 요금 뭐 저기 5,000원 갖고 가야 되겠는가 스타링크까지 쓰는데 지금 네.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넘어야 될 벽이 사실 자율주행 벽이거든요. 자율주행 규제 그렇죠. 벽이거든요. 네. 뭐 가장 문제가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냐? 소프트웨어 회사냐? 아니면 택시 회사냐? 아니면은 네. 그 주인이냐? 소유주냐? 네. 뭐 이건 지금 아직도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뭐 보험 문제까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 택시 사업들이 이 로봇 택시 사업들이 그렇게 확 미국에서 늘질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규제벽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규제벽을 사실은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도지에서 우리가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 풀고 이제 싸우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아직 그렇다 결론은 보면은 없죠. 이게 도대체 언제 풀릴까? 네. 그게 풀려야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이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 네. 작은 파이를 진짜 큰 파이로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 되는데 과연 이게 언제 풀릴 수 있을까? 저는 네. 너무 퀘스천 마크고요. 반대로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린 게 중국 쪽에서 사실 그래서 네.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중국 쪽에 가서 좀 비즈니스를 높이면서 자기의 이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 같은 그런 규제벽이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가다가 우리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은 뭐 규제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하다가 그냥 뭐 사고 나도 그냥 도망가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네. 대충 정리가 되고 그냥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요. 예, 뭐 그 미국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되진 않다 보니까 사실은 비즈니스가 되게 성형을 해요.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전반적인 사업적인 이제 이런 비즈니스 매출 구조도 좀 올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네. 경험이라든 데이터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도 지금 딱 보시기에는 그래도 규제는 좀 약간 덜 하지만은 비즈니스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또 경쟁을 하기에는 지금 또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테슬라한테 지금 당장은 유리하지가 않구나 이 비즈니스 네, 자체를. 뭐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저는 일단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규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로보택시 사업에 그렇다 네. 보면은 시간이 이건 뭐 언제 될지 모르겠다. 언제 될지 네, 모르겠다.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건데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이제 기술 위주로 설명을 주셨는데 이 규제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가 이 규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포인트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보험 문제는 되게 네. 크리티컬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죠. 이것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원천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조사가 이것에 대한 보험의 보증을 제조사가 하는 상품과 그 법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기본 보험에
보험 지출에 대한 충당금을 쌓고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경제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스타링크 인공위성 말씀하셨지만 인공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이 인공위성망이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우주 항공 부분에서 인공위성이 이제 떠 있고 네. 그것을 신호만 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6G 이상으로 가더라도 정격의 그 신호를 받아서 네. 또 그 신호를 세부적으로 작은 링크가 되어서 그 링크가 뿌려주는 역할들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중소형 작은 신호들을 뿌려주거나 핸드폰 그 신호들을 뿌려주는 그런 통신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미국에는 소형. 근데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도로마다 어떻게 보면 그 위성을 갖다가 받아서 세부적으로 쏴주는 그런 링크적인 역할을 해주는 네. 그거를 합법화하고 그걸 도로마다 까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인프라로서 국가가 인정을 해야지 사실 네.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완성이 된다. 그럼 미국같이 큰 땅에서 그걸 까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긴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계속 거의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회의적이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저는 이제 먼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스타링크,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공위성의 능력과 그것에 의한 이제 통신 사업적 능력이 저하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일정 지역 내에서만 맨날 뺑글뺑글 도는 네. 마치 도로 정해 놓고 트롤리 가는 같은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자율주행 버스 같이 그냥 네. 테스트하는 것처럼 가겠지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네. 이거는 위성적인 능력에 분명히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그 법안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어느 정도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충분히 전반적인 법규적인 어떤 시스템들도 완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또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뭐 자율주행 6G는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예전에 5G도 이렇게 얘기가 기대가 굉장히 많았다가 뭐 LTE하고 다를 거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 버렸는데 사실 뭐 더 빠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통사들이 좀 조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5G하고 좀 비슷한 그런 좀 허들을 좀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출발했을 때 그날 거의 10% 가까이 오랜만에 테슬라가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 한 이틀 정도는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의 조정이야 뭐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로보택시가 일단은 출발했으니까 이제 주가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그냥 하루짜리 셀온으로 될 것인지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 한 10% 오른 거는 이벤트다. 네. 네. 펀더멘탈에 사실 뭐 결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 네, 부분은 그런 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2025년도 이제 매출 전망치를 테슬라가 984억 달러를 잡고 있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0.77% 약간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연초에는 사실은 한 15%, 8% 이상 증가한다고 얘기했던 게 계속 하향 조정돼 있거든요. 지금 매출이요. 왜냐하면 1분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유럽이나 중국에서 지금 매출 확 깎인 게 지금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PER이 지금 194배고요. 포워드 PER이 158배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294달러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이미 340달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만약 이 로보택시가 만약에 하반기에 뭐 1000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의 전반적인 2025년도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고요. 네. 뭐 준다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전반적인 틀을 바꾸지 못한다. 예,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번 로보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혁신적인 것보다는 사실 후발주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만드는 다른 중국차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을 가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목표 주가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 당분간.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지금이 이제 340달러 정도 이제 어제 마치긴 했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밑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300 정도 예.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한 300 정도쯤에서 계속 요즘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맞춰줘야 일단은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 갖고 일단은 이 테슬라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그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바꿀 만한 뭐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뭐 모두가 동의를 할 텐데 그 테슬라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게 늘 숫자만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또 새로운 기대감을 보여준다면 또 PR을 더 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지금 목표 주가가 한 300 정도고 지금 주가 340 정도면 이제 오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인도 그렇죠. 대수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일단 때문에 차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차 잘 팔리는 게 중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네. 보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닝으로 작동할 거는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사실 5년 후, 10년 후에 비즈니스에 대한 롤 모델을 갖다가 투자들한테 항상 심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인도 대수가 늘어나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이죠. 네. 왜냐하면은 중국,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미국 이외의 다른 기타 국가들에서는 사실 인도만 살아있을 뿐이지 앞으로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인도 대수도 그렇게 감소세가 크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책적으로 봐도 BID의 그 재고 물량을 떨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계속 내수에서는 BID를 밀고 있고 더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냥 정량적인 어떤 정성을 떠나서 정량적인 체계로 본다면은 이제 목표 주가 자체가 TP 자체가 300 중반대, 300불 중반대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좀 오버슈팅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테슬라 주주가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봤을 때 기대했던 거는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로보택시가 나오고 그리고 로보택시용 이제 저가형이 나와가지고 그 자동차 자체를 늘려서 배터리의 수요를 늘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새로운 뭐 모델 2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모델 Y 20대 갖고 시작을 한 거 보니까 이게 2차 전지 배터리의 수요를 좀 자극할 만한 일을 좀 아닐 것 같다는 약간 실망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2차 전지 배터리 수요는 이게 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계속 뭐 국내 주식시장이야 2차 전지가 테슬라의 어떤 주가하고 계속 민감도를 높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이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부터 이제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냥 2차 전지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람 확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 특히 이제 ESS 이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쪽을 차라리 그쪽에서 이제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의 원인을 더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는 좀 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이제 에너지 저장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 주셨고, 그 박사님께서도 혹시 그 2차 전지 수요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이나 우리 중국도 팔 수가 없는데 유럽이죠. 유럽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에 수주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어닝을 다 땡겨오면은 지금도 싸다, 100배도 싸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주해서 다 공급을 할 거니까. 그런데 공급할 것들이 지금 계획대로 다 될지 여부는 안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내연차까지 이제 같이 더 키우겠다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유럽 시장에서는 여전히 파나소닉이 이제 그 선전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중국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예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도 사실 독삼사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반덤핑 관세와 품질 문제 이슈 때문에 사실은 관세를 부과한 상태예요. 관세를 몇십 프로 부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틈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종합 그 모듈 종합 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 기업들이
나가서 이 수요를 갖다 유럽 수요를 좀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네. 유럽에서 보셔야지 네. 테슬라 로보택시로 보는 거는 조금 네. 약간 실적과는 좀 무방한 것 같다. 예, 그럼 뭐 미국과 중국 빼고 국내에서는 이제 에너지 저장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견인되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